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사이클과 이자율의 영향, 그리고 상가건물 매매 거래량. 자, 부동산은 상승, 하락, 상승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시장이며 일방향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은 없다.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건 없어요.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부동산은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사이클로 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무조건 어떻게 우상향. 상승됐다가 내려갔다가 상승됐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전체적인 곡선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이 기본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 역시 크게는 우상향 안에서 상승, 하락, 상승의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상승 기간과 하락 기간이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상승 기간이 더 길다. 자, 부동산은 하락할 때는 짧고 하락할 때는 짧아요. 기간이. 상승 기간이 어떻다고요? 길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럼 상승 기간은 어떻다고요? 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죠. 그러면 상승 기간이 길면은 그런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죠.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는 내가 어떻게 중개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인지를 하고 중개 기법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 대기시켜 놓으셔야 돼요. 손님은. 자, 저희가 대연 상구역 같은 경우에 제가 PE가 한 8, 9천에서 1억 2천 사이가 한 5, 6년 동안 꼼짝없이 거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딱 올라가는 시점이 딱 됐어요. 그 불과 몇 년 전이죠. 몇 년, 뭐 2년 전, 뭐 2년 전 뭐 이런 시점에서 PE가 1억 뭐 이렇게 1,000, 1억 2천 되다가 짧은 시간에 PE가 7억 5천, 8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상향시장이죠. 그러면은 야, 앞에 PE 8천, 9천에도 안 샀는데 뭐 한 7,500 되면은 뭐 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PE 1억 7천에 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하면서 이 손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에 관한 투자 분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인근 아파트하고 비교해가지고 조합원의 금액이 얼마고 인근 아파트 시세는 얼마인데 인근 아파트 시세 곱하기 최소한 110%에서 120%는 하셔야 되겠죠. 새 아파트니까. 그럼 인근 아파트가 10억이면 이 새 아파트는 최소한 12억은 될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짓는 아파트니까. 그러면 조합원 물건이 조합원이 감당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6억이다. 6억이다. 그러면 지금 인근 아파트, 구축 아파트는 10억인데 그럼 최소한 12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가 6억까지는 붙겠죠. 최소한. 이 정도 원리는 가지고 다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를 가지고 자, P 1억 7천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갈 겁니다. P 3억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물건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1억 7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고 P 1억 7천 물건이 나오면 1억 8천, 1억 9천, 2억에 살 수 있는 손님을 대기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매수자를 출발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상향시장에서는. 그런데 상가 건물은 계속 상향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상향시장. 그러니까 손님을 미리 대기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브리핑하실 때 이 물건이 되게 싼데 가격이 싼데 입지가 좋아요. 월세 수익도 좋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계약이 되는 경우는 10개 중에 한두 개도 안 돼요. 대부분 다 11억, 12억 줘야지 실제로 계약이 돼요. 아니면 매매 보류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거래를 시켜보시다 보시면. 그러면 손님한테 브리핑할 때 매도자가 10억에 판다라고 했지만 11억, 12억 대도 이 물건을 사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10억에 만약에 살 수 있으면 당장 계약금 넣고 빨리 검토하셔서 빨리 계약하셔야 됩니다. 이거 10억에 살 수 있는 물건 아니라고 출발을 먼저 시켜 놓으셔야 돼요. 금액에 관한 선을. 그럼 매도자가 주위에 있는 물건 보잖아요. 네이버에서 광고를 보다 뭘 보고 야, 내 물건 12억에는 충분히 팔 수 있는 물건인데 내가 너무 싸게 내놨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은 금액 당연하게 올리죠. 강한리가 작년에 강한리 바닷가 쪽에 있는 상가주택이나 밀락동 이쪽이 1년 사이에 2배 뛰어버렸거든요. 1년 사이에. 살려고 하면 금액 올리고 살려고 하면 금액 올리고 그러면 그런 상향시장에 있는 물건들은 부동산을 살 때도 다르게 중개할 때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하향시장일 때 상향시장일 때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기간이 일단은 기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승기간 그 긴 기간 동안 사실 분은 빨리 검토하시고
팔 때는 조금 차분하게 팔고, 중개하시는 분은 손님한테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거니까 이제 눈높이를 좀 높여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더불어 양극화로 진행된다. 입지가 좋고 비싼 부동산은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고, 입지가 좋지 않은 싼 부동산은 가격이 정체되고 가격 상승이 적다. 양극화됩니다. 양극화. 모든 부동산은.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이번에 국가 정책 바뀌고 나서 내려갈까요? 올해는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 대해서 답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다?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에 관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부동산은 주거 아파트든 상가든 입지가 좋고 좋은 곳은 계속 더 오르고, 안 좋은 곳은 정체되고 가격 변동이 별로 없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일본처럼 돼요. 가격이 제로가 돼요. 제로. 일본 쪽은 부동산 버블이 한동안 있었죠. 부동산 버블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부동산 버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부동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은 부동산 버블이 없어요. 일본은 왜 부동산 버블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10억짜리를 사잖아요. 그럼 대출을 12억을 해줬어요. 내가 15억짜리를 샀는데 2억이 남아요. 거기서 부동산 버블이 생긴 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20억, 30억짜리 아파트 대출 안 되잖아요. 10억 넘으면. 부동산 버블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자기 자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대출이 별로 없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버티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버티는 거죠. 싸게 안 팔죠. 손해보고.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버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이나 이런 그때 자연재해 왔을 때도 그렇고, 일본의 땅들이 굉장히 못 쓰는 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외국으로 국적을 옮기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어떤 나라에서는 일본 사람 안 받아줘요. 외국으로 가서 사는 거죠. 이제 일본에 쓸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생기니까. 뭐 농작을 할 수도 없고 경작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못 쓰는 땅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양극화되는 거죠. 도쿄나 동경이나 뭐 오사카나 이런 데 좋은 입지 조건은 비싼 데는 더 비싸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을 봐도 그래요. 뉴욕이나 이런 데를 봐도 그렇고, 맨하탄이나 이런 데를 봐도 여기는 아파트가 100억 하는데 같은 평수인데 강 하나 건너가지고 저쪽은 5억도 안 하는 거예요. 양극화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제로화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같으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고 재산세 있고 하여튼 세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적어요. 예. 미국은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아직 적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아파트 가격 상승된 거 있죠. 전 세계에 상승된 상승률 평균도 안 올라갔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오고 나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뭐 아시아 쪽이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부동산 많이 뛰었잖아요. 평균치도 안 올라갔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 외국 흐름하고 아셔야 되는데, 무조건 양극화된다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세금만 나가고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같으면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곳이라도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앞에 문재인 정권 쪽에서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상가건물로 살려고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1억을 냈어요. 8천만 원 냈어요. 그냥 1,000만 원, 2천만 원 적은 거예요. 기본이 뭐 좀 있다 싶으면 뭐 4, 5천만 원 냈어요. 내가 30억짜리 가지고 있잖아요. 종부세. 대충 얼마나 나가겠어요? 기본적으로 3천만 원 나가요. 20억 아파트 가지고 있잖아요. 2천만 원 나가요. 그러면 내가 20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2천만 원 월세를 주고 사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월세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내가 아파트에
20억짜리 아파트에 눌러앉아 있는데 이 아파트 20억은 내 전 재산이 20억이면 거기서 대출까지 끼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 내죠. 은행 이자 주죠. 이걸 갖다가 상가주택으로 딱 갈아타면 어떻게 돼요? 20억짜리 상가주택 살 수 있잖아요. 갈아타면 어떻게 되죠? 갈아타면 세금이 적게 되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부과하는 거예요? 건물에도 부과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상식적인 내용은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죠. 건물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 하죠. 종부세 부과 안 하잖아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하죠. 건물 부속 토지에만. 근데 건물 부속 토지는 80억 밑에는 공제해 주잖아요. 80억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만 5억 이렇게 해서 공제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상가주택으로 갔다, 상가주택. 1주택 같으면 11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제되잖아요. 그러면 상가주택 갔더니 종부세를 2천만 원 낼게. 종부세가 부과가 2천만 원 부과 안 된다. 그럼 1년에 2천만 원 버는 거죠. 월세 수익 나오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대출도 안 되는데 상가주택은 대출도 많이 되죠. 그러면은 은행 이자보다 월세 수익이 더 좋으면 레버리지 효과도 날 거고, 그러면 아파트에 내가 전 재산을 다 20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은 바보죠. 경제 상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상가주택으로 갈아타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면서 월세 수익 가지고. 그런데 아파트 20억짜리가 100억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20억짜리가 100억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상가주택은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주택을 잘 샀다. 그러면 제 손님 중에서 17억에 샀는데 몇 년 뒤에 78억에 파신 분이 있어요. 그래, 저한테 또 뭘 샀어요. 근데 또 한 분은 바다 연구 조망관에 나오는 바닷가 쪽에 상가 건물을 잘 샀는데 50억 주고 샀어요. 2019년도에. 지금 450억에 매수콜을 들어가고 있어요. 400억이 떴어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점프하는 금액이 틀려요. 차원이. 그런데 아파트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아파트를 잘 보시면은 한 30년 사시는 동안 10년 동안 10배 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예를 들면 삼익피치, 남천 삼익피치. 남천 삼익피치에 제가 그 박미 씨하고 김지민 씨하고 나와서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이사회사라는 방송 나와서 금액 올린 스타트를 제가 끊었어요. 제가 삼익피치 30평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W 원래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삼익피치가 이 히스토리가 재밌는 것들이 더 많고, 그래서 그 박민 씨가 부동산 쪽에서는 연예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익피치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10배 뛴 아파트 중에 하나죠. 1억짜리가 10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방송 나갈 때 뭐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이렇게 6억도 안 되게 뭐 5억 몇천도 사고, 정말 쌀 때는 4억 몇천까지 사고, 이게 원래 6억 몇천 됐다가 내려간 거죠. 이거를 그렇게 했지만, 이게 뭐 방송 나가고 조금 하고 나서 뭐 그 서울에 있는 세력들 들어오고 조정 대상지가 묶었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되니까 규제가 묶였다가 풀리면 무조건 가격이 팍 뛰거든요. 그런 상식은 가져가셔야 되죠. 그래서 금액이 그냥 바로 평당에 뭐 4천, 5천 이렇게 바로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면은 10배씩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 1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0억 되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00억 되고 이렇게 10배씩은 갈 수 있는데, 그걸 다 알면 뭐 주식에서 돈 벌듯이, 주식이 얼만큼 뛸지 얼만큼 내려갈지 그거 다 알면은 그냥 다 돈 벌겠죠. 근데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사람보다 더 적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가 10배씩 뛰는 이런 건 있지만, 이거는 내가 실거주라든지 1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돈 되는 아파트, 똘똘이 아파트로 가시는데, 큰 돈을 버는 것은 상가주택이나 상가 건물에서 버는 거예요. 큰 돈을 버는 것은. 이 점프 금액이 차원이 틀려요.